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했다라는 추정치가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1인당 1만 달러 시대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런 반응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조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관심이 됐었죠.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네. 작년에 이제 우리 경기 얘기하면서 네. 작년 4월 달에 경기 침체 논쟁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9월 달에는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First On 문제, 가짜 새벽 문제 이 문제를 좀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그 통계가 사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사실 그 시청자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오늘 아침에 그 매스컴을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론 이런 것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경기 침체 문제 관련해서 작년 4월부터 서강대학교 그 김광태 지금 아마 명예교수일 겁니다. 국민경제자비원회 부의장까지 하셨는데요. 사실 이분이 이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반해서 그때 당시에 일기 경제팀 장화성 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 수장으로 하는 일기 경제팀에서는 작년 9월 말까지 우리 경제 괜찮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었죠. 그리고 정부의 그 통계치도 9월까지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통계치에서 경기 논쟁이 이렇게 심해졌었죠. 아마 가장 크게 도달했던 것이 최고점이던 작년 9월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의 그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한국의 경기는 이미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자꾸 그때 당시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벌써 가짜 새벽 문제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 봤었는데요. 대부분 다 그 위에 매스컴들이 가짜 새벽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사실상 이번에 그 4분기 또 4분기 성장률은 작년에 연간 성장률까지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 거의 이렇게 그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그 4분기 성장률이 1% 깜짝 성장했는데 정부는 이제 깜짝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전 기비 대비입니다. 네. 그러면 1% 성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식 전기비 연율 개념으로 하면 곱하기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는 네. 4를 곱하면 4% 성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민간이 죽는 사이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인해서 4% 전기비 연율 개념으로 4%, 전기비 연율로 1% 가니까 연간 성장이 그나마 2.7%가 맞춰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네. 4분기 성장률이 없었다면 이거보다 연간 성장이 더 떨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현 정부가 세운 목표치 3%를 미달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작년 연간 성장률 그리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기록을 갖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록이 많죠. 네. 그래서 신문에서는 이제 오늘 시사신문에서는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이런 거 가지고 한국 경제 비관에 돼 있습니다는 기록은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기록은 팩트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일단 우리 경제 성장 2.7%는 이건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는 그래도 이 우리가 이렇게 사실 그 성장의 젊은 탄력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 경제 성장률 2.7%는 6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이것도 기록이라면 기록이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좀 중간에 조금 위에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대체로 우리 경제 성장률은 아직도 세계 경제 성장률에 이렇게 평균적인 수준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3.7%입니다는 이거에 대비해서는 1%포인트 정도 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지금의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너무 성장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경기의 그 조로화 문제, 조기에 노화하는 조로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2배는 다 하지만 2배나 잘 사는 미국보다도 우리 성장률이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이렇게 해서 지난해 미국의 성장률이 한 3.1% 정도는 이렇게 될 거로 봅니다. 이달 말에 발표죠. 4분기 성장률 네, 속보치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성장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은 추정치가 한 3.1% 보니까 우리보다 2배는 잘 사는 미국에 비해선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이건 나쁜 기록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좋은 기록도 있습니다. 1인당 GDP가 12년 만에 3만 달러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세계경제 위상을 얘기할 때 20K 50M클럽 아마 이게 이명박 전 정부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20K 50M클럽에서 세계에서 뭐 8번째, 9번째입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 위상을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은 20K 50M클럽이 이명박 정부의 어떤 실적이다 보다는 20K 50M클럽이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가 12년 만에 1인당 GDP가 3만 달러, 2만 달러를 돌파하니 2만 달러를 이렇게 깨지고 3만 달러에 진입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 위상도 30K 50M 클럽에 들어갔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는 내가 다시 한번 요 경제 위상을 얘기할 때 무슨 K, 무슨 M 이렇게 하면 K는 1000이다. M은 100만이다. 곱해보십시오. 그래서 1인당 GDP가 30K면 3만 달러. 네. 그 다음에 100만을 곱하면 인구가 5천만 이상. 그래서 30K 50M 클럽을 이렇게 12년 만에 돌파했던 것도 이번에 기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세계에서 보면요. 세계가 230개 높습니다는 인구가 5천만 이상에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된 것은 세계에서 우리가 이태리 다음으로 7번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위상은 높죠. 네. 근데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냐 전부 나쁜 기록에서 희석되는 감이 작년 4분기 작년 연간 성장률이다 레포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현 정부 출범 첫 해만 하더라도 이 성장률 목표치를 좀 달성하고 3.1%까지 기록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이런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는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요인을 좀 네.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작년 이후서부터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 네.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가장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 미중간 마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이 미중간 마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중간 마찰이 세계 경제 양대국이다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는 패권 다툼하는 것이 있습니다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13%,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27%에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 또한 그 미중간 마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는 한국 경제 성장이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문제거든요. 네. 더더구나 미중간 마찰에 불리한 국가가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수출은 사실 그 중국의 27%를 차지하고 기업 진출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 뭐 세계에서 공장이다 금융산업에서도 차이나 펀드 이렇게 해서 한때는 중국으로 몰려갔던 한때는 국내에서 예금했던 것 그다음에 증권사에 이렇게 각종 그 이렇게 금융자산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중국으로 몰려갔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국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상태에서 미중간 마찰의 전체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중간의 불리한 국가에 우리 경제에 맞춰졌다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미중간 마찰이 이게 단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질서적인 측면에서 가서 하나의 그 방정식이 아니라 상수화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 성장률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책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위 preemptive policy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에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내부적 문제점에 치중해 있다. 예를 들어서 소득주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여거 방것이 소득주도 성장이 어떠냐, 혁신 성장이 어떠냐, 주 50일치가 이 시간 되냐, 최저임금 인상이냐 이런 너무 대내적 문제에 치중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 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최대 문제가 압박해 오는데 너무 대내적 문제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그 12월 초에 주한 EU 상공인의 크리스토퍼 하이더라는 사무총장께서 한국 경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다. 대환경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의 은둔의 왕국처럼 돼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평가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성장률이 작년에 빨리 떨어지는 이런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이제 갈라파고스 함정이 이 성장률 급락의 최대 요인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갈라파고스 함정의 그 정의부터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이건 한번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화제가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논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도 방송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냥 자막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비춰준 적이 있기 때문에 박 PD께서 그냥 자막을 이렇겠습니다. 갈라파고스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는 남아공의 에콰도르에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 한 1000km 떨어져 있던 눈물의 장벽, Wall of Tears가 있는 이러한 소위 은들의 왕국처럼 비치는 이런 쪽으로 보통 비유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추세와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갈라포가스 함정에 빠지냐면 그만큼 흐름에 이렇게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해외에서 접촉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정부 역할이 작은 정부, 스몰 가먼트를 정해야 된다. 한국은 미 가먼트를 지향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거시경제 목표는 성장을 지향하는데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한다. 이게 성장이냐 분배냐 아직도 논란이 있죠. 네. 목표가 명확지 않다.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는 리쇼링, 리플레이션 하는데 팜핑업 밖으로 밀어낸다. 그 다음에 규제 정책, 기업 정책에서는 규제 4차 산업에서 규제 프리존을 하는데 우리는 유니키 존이 있다. 독특한 제도가 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기득권이 관련된 핵심적인 규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가 있다. 독특한 규제가 있다.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드 풀어질 것 같은데 한국 들어오면 안 풀어진다. 이게 유니크 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상법에 있어서는 경영권을 보호해서 왜냐 행동주의 헤지펀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경영권을 너무 노출시켜 있다. 그래서 황금주빈이 차 등 의결전이 이런 것을 좀 세계 보편적으로 도입했는데 이게 이제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 이렇게 노출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세제 정책에서는 텍스컷 감면 정책을 하는데 이게 소득세든 재산세든 보유세든 그다음에 보인세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인상한다. 이거 뭐 인상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뭐 많은 그 매스과 관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알으실 거라고 봅니다. 노사 정책에 있어서는 대체는 균등, 최소한 균등인데 우리는 좀 노조가 좀 다소나마 우위에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소나마 우위에 있다는 표현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감안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세계 주소가 이게 동떨어지다 보니까 대외 환경의 입장에서는 갈라포가스 함정에 빠져 있다. 결국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세계 흐름에는 이렇게 동참해야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는데 네. 앞서가지 못할 바에야 동참을 해야 되는데 네. 동참하지 않고 이런 함정에 이렇게 떠지다 보니까 우리 경제 성장이 빨리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문제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실 진단을 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아직은 경제가 좀 괜찮다 이런 프레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부 그 네. 진보학자, 진보학이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는 또 일부 그 이렇게 그 지금의 경제팀이 아니라 이전에 네. 그 경제팀 같은 것, 또 경제팀 이렇게 훌륭하신 분 것, 이런 것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업적을 낳겠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훌륭한 그 경제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는 다른 문제입니다는 아무래도 개별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훌륭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기 경제팀에 들어갔던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제 객관적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측면인데 이분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뭐든지 이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처방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현실 진단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현실 진단이 정확할 때 사실 현실 진단을 할 때 경제 지표 가지고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지표는 어떤 통계청의 청장 문제 관련해서 통계 오류 문제가 내지는 통계 조작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고요. 또 똑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그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아직도 이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네. 경제 괜찮다. 괜찮다. 오히려 이런 한국경제TV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나쁘다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느냐. 이게 프레임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유명하신 이렇게 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우리 경제 조작 이렇게 가짜 뉴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한국 경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미네일바 신드롬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경제가 보면 많은 분야에 있어서 실제로 이거 괜찮으냐? 근데 우리 경제에서 걱정하는 시각이 가짜 뉴스냐? 위기를 조장하는 거냐 하는 것을 한번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 작년에 2.7% 떨어지고 올해 2.3%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2.5%인데요. 2.5%가 가더라도 우리 경제 가장 낮은 능력 가능한 성장률이 잠재 수준인데요. 가장 낮은 수준 2.8%를 보면 2.3% 간다면 0.5%포인트 디프레 갭이다. 그다음에 2.5% 가면 0.3% 디프레. 어쨌거나 디프레 갭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약 90%가 침체 상황이 됐는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경제 지표가 성장률이 괜찮은 거냐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경상수지가 경제가 떨어지는데 왜 돈을 많이 버느냐, 달러를 많이 버느냐 하는데요. 뭐든지 경제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된다. 자기의 몸 상태게끔 옷을 입어야 된다. 자기 몸 상태에 맞지 않게 아주 사치제를 입으면 남한테 아무리 좋은 이렇게 옷을 입다 하더라도 눈꼴 사납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요.
안 좋은 상태에서 경상수직자가 너무 많이 기록하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이렇게 경제 효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치제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직자가 많으니까 미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의 빌미가 되고 또 우리 경제 효과에 비해서 불황형 흑자 때문에 원고가 되다 보니까 수출이 이렇게 올해 들어서 수출이 14.6% 20일까지 떨어지고 반도체라든가 수출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업률은 괜찮지 않느냐? 지표 실업률이 우리가 보면 OECD 개념으로 사용한다. 엄격한 아일로 개념 보면 사실상 다르다. 더더구나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실업은 지표와 체감력이 거의 2배나 차이 난다. 그래서 지표의 문제가 이런 문제는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가가 괜찮지 않느냐. 물가는 세계적으로 괜찮다 있다. 네.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온라인 경쟁 시대에서는요. 조금만 물건값 높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 물건값 높은 것이 지금은 전 세계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가가 안정돼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전 세계적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만의 공치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가 괜찮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경제 앞날에 대해서 일부 진보학자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위기를 조정하는 관계없이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또 우리 것처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경제 해설원 입장에서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후손 세대를 위해서는 지금 경제가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해설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 그런 논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경제 후손 세대들이 얼만큼 사실 우리가 기성세대 입장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프레이밍 효과가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한국 경제 강력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이기 경제팀은 또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 강요들은 프레임 시각에 거쳐 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이든가는 프레이밍 효과를 이렇게 아주 잘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프레임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프레임 효과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요거는 행동주의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미국 경제 좋죠. 지금 뭐하냐? 지금 제롬 파월도 미국 경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고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증시도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경제 주체들이 지난 12월 달, 그 다음에 시장 참여들이 작년 12월 이후에 보여주는 것은 너무 이제 경기가 지표가 괜찮은데 너무 가면하게 침체될 우려가 있다. 주가도 너무 가면하게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은 지표가 괜찮다 하더라도 국민들, 정책 수용층은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한다. 증시도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이거를 우리의 프레임 시각에서 보면 경제 지표가 괜찮은데 미국보다 못하지만 국민들이 왜 과민하게 반응하냐 위기 조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프레임 효과는 뭐냐 그조차도 정책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책에도 그래서 경제 지표가 괜찮지만 경제 수용층들이 느끼지 못하면 네. 그래서 그것이 경기 침체에 과민한 반응이든 주가가 1000포인트 떨어지든 이것도 정책적으로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소중한 국민들의 느끼는 거다. 네. 그거를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 정책 당국자의 잘못된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민하게 이렇게 침체된 반응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불안하면 결국 나중에 자산소득이 떨어져서 경기가 지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예방적 차원에서 사실 지표가 우리보다 괜찮다, 정책성이 불안하면 그것조차도 안아주는 것이 프레임 효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롬 파월이 한 달 만에 차례가 됐다 어떻게 했다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롬 파월도 못 믿겠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정책의 수용적인 프레임 효과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매파적 성향에서 비득이파로 성형되어진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미국이 4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한 달도 못 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 해서 지표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이 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부 한국의 경제 강요, 일부 진보학자, 그다음에 미국의 제롬 파월 이런 이제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어떤 것이 괜찮을까 하는 측면 저는 전적으로 후자의 견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보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민들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아무리 정책 당국이 잘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하면 그것까지 안아주는 것이
정책 당국 국민의 대표 기관에 해줘야 될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또 대외 환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 부양하면 사실 우리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 그 11월 달에 금리를 좀 올렸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과감하게 한국 입장에서 용감한 정신을 발휘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제롬 파월과 마찬가지로 제롬 파월이 11월에 금리를 올리다가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도 경기가 이렇게 미국보다 안 좋으면 과감하게 11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을 인질에게 수정해서 금리를 내린다든가 이런 쪽면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하면 그냥 뭐 가장 쉬운 것이 금리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는 거죠. 근데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900 주류 경제학자 이렇게 보면 케인즈가 경제학의 총수 진작책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정 지출하는 것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기업의 설비 투자 증대, 그 다음에 소비 지출 증대, 그 다음에 정부 사이드에서 소비 지출을 증대시키는 건 정부의 역할체이고, 그래서 소위 총수 정책이 케인즈 정책이거든요. 네. 요거는 경제 체질이 많이 바뀌었던 제2차 얼시어기에서는 총수 진작책 케인즈연의 경기 부양책이 한계를 맞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 쪽으로 레이거노믹스 같은 공급적 경제 주체의 의욕을 고쳐는 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제 사상사를 보면 일단은 총수 진작책이 한계를 막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냐? 지금은 세계가 하나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바로 고금리로 돈 들어가기 때문에 드레인 이펙트가 발생한다. 재정 지출이 되면 바로 밖으로 누수 효과 때문에 사실 과거처럼 폐쇄 경제체에서 금리나 재정 지출이 증대하는 게 경기 부양, 한국 경제 고스란히 떨어지는 게 이게 밖으로 나가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총수 진정책이 사실 효과가 반감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국 느끼게 해줘야 된다.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제 경제 주체 되는데 그냥 단순히 금리를 내리고 당신들이 금리를 내리면 소비를 할지 뭘지 당신들이야. 그게 아니고 자 정책이 아주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느끼게끔 하라. 느끼게끔. 그래서 사실 그 소비의 주체는 민간 내에 대해서는 자 감세도 해줘야 되고 네. 공공연도 인하해줘야 되고 네. 장바구니 물고도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방송 전에 이게 우리 이렇게 작가의 경제 마인드가 했던 우리 서 작가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꼭 이 얘기를 해달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자 부담을 좀 경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대출 주택 번 대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 아마 서 작가가 그 얘기를 반드시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정부가 모처럼 좋은 정책이 있었죠. 어제 아마 이렇게 국민 이렇게 시중은행의 이렇게 이기적 행동 때문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사실 대출금리 내리지 않는다. 예금금리는 내린다. 자, 금리를 올릴 때는 대출금리 빨리 올라가고 예금금리 올리는데 주저주저한다. 그래서 너무 은행의 이기주의에서 저렇게 1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연봉 경급 평균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성과 연방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조 파업해가지고 하루 만에 처리해서 5천 명이 빠지더라도 전혀 은행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제 대출 금리를 내리라. 0.6%인가 0.75%가 내리라. 오랜만에 잘된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요로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 내려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책이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는 정책. 피부적으로 와닿는 정책이 바로 행동주의 경제학이고 행동주의 완전한 정책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이다 해서 이 프레임에 내 자신의 주장이 맞는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민감할까? 프레임 시각보다는 행동주의에서 보면 프레임ing 효과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의 사실 경기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프레이밍 효과를 토대로 우리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일단 대외 환경에 의존하고 네. 대외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보면 미국 증시가 관련해서 미중 간 마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항상 협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좋을 때 있고 맞습니다. 나쁠 때 있고 있기 때문에 네.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가 말 한마디 미중 간 마찰이 돼서 자우지수가 올라간다 해서 이제 타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국익 게임에 있어서 보면 그때그때 협상의 전략이 되는 게 있다는 이런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마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미중 간 마찰이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단 선언하는 과제 다우존스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자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미중간 마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우리 경제의 숙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완화 이렇게 악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선제적 대응은 대외 환경의 마인드가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외 환경의 마인드가 갖고 있는 데 있어야 갈라포가스 것처럼 미중간 마찰 엄습하는데 내부적 문제에 자기 주장을 맞다 국민들이 기다려라 이런 얘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글로벌 이렇게 추세라든가 이런 거에 앞서가지 못하면 최소한 이렇게 동참해야 되는 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산업을 중시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경제 이렇게 인식이라든가 경제 당국자의 마인드 변화가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문제는 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이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다시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든지 이제 지금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이게 혁신 성장에서 홍남기 이렇게 경제부총리 팀은 혁신 성장으로 가고 분명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 언론이라든가 비판하는 시각도 조금 뭐든지 뭐냐면 뭐든지 말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말도 이렇게 똑같은 말이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정부 당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변화를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조금 엇박자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선 정책실장에서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굳건히 명명하지 않았습니다는 정부의 정책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홍남기 그 부총리 팀에서 보면 소득주도보다 혁신성장 이런 쪽으로 가는 상태에서 너무 뭐냐 종전에 이렇게 일기 경제팀의 이렇게 시각대로 해서 또 다시 뭐냐 정책 이렇게 청와대 정책 실장팀과 그다음에 홍남기 팀과 갈등이 심해지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과감하게 마치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좀 정책 변화가 있을 때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한국 경제를 한국 경제가 사랑해줘야지 현 정부 여부와 관계없이 현 정부의 정책이 없이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사랑해야지 사실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 후손 세대가 이렇게 경제가 있어 지속 가능하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다고 네. 보여졌습니다. 너무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때 틈이 들어가서 무조건 대왜 이렇게 과거 매너지업 하는 식으로 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 그건 뭐냐? 정책 당국자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자 정부도 잘 해야겠습니다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있어서 보면 언론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비판하는데요. 그건 지켜보는 자세도 중요하다. 네. 뭐든지 변화가 되려면 수용이 되고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뭐냐? 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홍남기 경제팀이 들어온 지 사실은 한 달 조금뿐이 안 넘었다. 뭐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느냐. 신문에 한마디씩 그 정책에서 오면 비판해가지고 정책 팀 간의 그 갈등 문제가 되느냐. 저도 현 정부를 응원한 시각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가급적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그렇게 비판할수록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우리 후손 세들이 어려워진다. 우리가 그냥 지나간다. 어렵더라도 지나간다. 우리 후손 세들이 어렵진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기도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2.7%를 달성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째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체감 경기는 많이 다르죠.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